오늘은 대학원생들 입학 후 초기 세팅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맥이나, 주로 맥에서, 이 대학원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필수 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이 대학원생 시리즈 입학하고 나서 세팅 시리즈가 인기가 있네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할게요. 여기 보면 맥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앱들 같은 거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어도브 어크로벳 리더, 맥의 프리뷰라고 PDF 파일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사실 저 어도브 어크로벳 리더보다 훨씬 좋은데, 어도브 어크로벳 리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프리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혹씩 논문 토구할 때 거기 뭐 저자 서명하고 뭐 그 PDF 파일에다가 뭐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네이처 계열에서는 그 PDF 파일을 그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뭐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프리뷰로는 안 열리고요. 그 아도브 어크로벳 리더로만 열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리더로 열었을 때 내가 거기다 뭘 입력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저거 때 빼놓고는 사실 프리뷰로도 다 되는데, 예, 어, 그 네이처 관련된 그 저널 투고할 때와 또 억셉되고 나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적을 때, 예, 이 네이처 시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PDF 파일을 입력할 때 어크로벳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때 빼놓고는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어도브 포토샵. 논문 토구할 때 이미지 추적할 때 되게 좋은데, 이 포토샵이 구독형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이걸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꼼수가 있으니까, 그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디번팅크는 내가, 여러 번, 요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뒤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이거 그때 이야기할게요. 그 엔드노트, MS 오피스, MS 원노트, 프리즘, 그리고 R이랑 R 스튜디오,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X.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우연하게 안 건데, 그 무료 동영상 플레이어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동영상 파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논문에다 올리기도 하는데 그 라이브 이미지 같은 거 그걸 MOV 파일이나 AV 파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MP4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그 맥에서 제공하는 이 퀵 플레이어는 MP4 파일 돌아갈 때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 MP4 파일을 돌릴 수 있는 요 무료 동영상 파일 플레이어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X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뭐 라이브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쭉 이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같은 부분을 크롭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한꺼번에 조절할 때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그것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라고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R이랑 RStudi오는 아주 간단하게 읽고 분석할 때 필요하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업노트 앱. 여기서 내가 원노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업노트 앱 같은 게 노션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원노트도 있는데 내가 보통 이제 학회에 가보면 학생들이 이 학회에서 주는 뭐 초록집이나 아니면 노트 그거 북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적거나 뭐 이러잖아요.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공책이나 노트 초록집에다가 필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절대 다시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에 내가 아무리 중요한 아이디어를 적든,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적다 하더라도 학회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휘발성이 큰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학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세미나를 들을 때 내 생각이 들은 거, 또 그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었던 거, 또 그때 공부했었던 거는 언제나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이 곳에다가 차곡차곡 작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노트북에 있는 그 워드 파일에다 저장했다. 노트북에 있는 아르한글 파일에다 저장했다. 그러면 그 노트북에 있는 파일에만 있지 그걸 다시 카피해가지고 뭐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실험실의 메인 컴퓨터에다 사용할 일을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런 노션이나 얘는 무료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또는 원노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원노트 있잖아요. 요즘은 학교 계정으로 MS 오피스는 대부분 제공을 해주니까 그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학교 계정이 MS 오피스를 제공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원노트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원노트에다가 그 계정을 공유시키면 내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내 노트북에 있는 계정과 내 메인 컴퓨터에 있는 계정이 동일할 테니 내가 원노트에다가 작성된 내용들은 자동으로 그 메인 컴퓨터에 있는 데에 싱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원노트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학회장에서 적었었던 내용이 내 메인 컴퓨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게 생각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놔라. 그리고 내가 이걸 타입을 해놓으면 이 원노트 내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이걸 내가 손으로 필기해가지고 또는 그 간혹씩 저 뭐야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필기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검색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필기한 것도 인식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파일처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인식률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그 9세대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그 데이터가 이제 검색이 될 수 있으면 뭐 무방하지만 내가 만든 어, 내가 세미나 때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서 얻었었던 정보들을 언제나 싱크가 가능할 수 있는 이 업노트 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놔라. 그리고 그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주요되는 레퍼런스 논문들이나 주 논문들 주요되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 그분들이 발표하신 논문들 또는 예가 될 수 있는 어떤 논문들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들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논문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그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를 항상 달아준단 말이에요. PMID 번호를 주거나 아니면 뭐 누구 애돌 뭐 몇 년도 뭐 2010년도 뭐 셀 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재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던져 넣어서 그 논문을 찾아요. 그리고 그 논문에 링크를 갖다가 아, 그 HTTP 주소를 갖다가 이 업로드 앱에다 갖다 붙이면 걔는 검색을 해봐야 예, 그 주소만 검색이 되지 그 내용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발표자가 얘기한 그 논문의 레퍼런스에 제목과 초록 정도는 후다닥 카피해가지고 갖다가 붙여놓으면 내가 이 어떤 아이디어가 들 때 그 논문들이 검색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세미나에 가면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이 되는 곳에 두고 요새는 학회에서 인터넷을 제공을 대부분 해주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테터링 해놔가지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보들을 내 원노트든 아니면 원노트에다가 계속 적어 놔요. 네, 그러면 그게 모아두면 그것도 내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뱅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링크를 갖다 붙이지 말고, 나중에 또, 뭐 내가 이거를 원노트를 다시 열어서 그 링크를 하나하나씩 다시 이렇게 갖다 붙이고 뭐 이러지 않을 거면, 이 제목과 초록을 기록해놔라.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아이돌 도출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들으면 연자들이 뭐 자기 얘기, 자기가 했었던 연구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지? 라는 거를 공부하기 또, 어, 뭐 그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론 쉽지 않죠. 어, 그 사람들이 한 연구 내용들이 내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생각의 중심이 그 사람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각의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생각에 들어오는 식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따라가지 말고요. 예,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사이트들을 그때만 싹 지나가는 휘발성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라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정말 재밌는 일이 되거든요. 자, 이건 내가 이 노션에다가 사용했었던 거고요. 뭐 2025년도에 학회에 내가 쭉 들었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학회에 들었었던 내용을 클릭을 하면, 25년도 에이징 키스톤 심포지엄을 클릭하면, 그때 이제 누가 어떻게 발표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1테라짜리 그 외장 하드를 요새는 뭐 10만 원도 안 하니까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 돈으로 이 외장 하드를 하나 사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맥에다 꽂아 놓으면 얘네들 가지고 타임머신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설정 가서 찾기의 타임머신을 요겁니다. 여기에서 설정 가서 하면 타임머신 나오는데요. 여기에 타임머신에 내가 지금 구입해서 갖다 붙여놓은 그 1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요. 예,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툴박스에 요런 기호가 생기거든요. 이게 타임머신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특정 폴더를 제외하고 모든 맥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시간대별로 계속 복사를 해놔요. 그리고 타임머신에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외장 하드가 크면 클수록 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테니 타임머신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백업에서 이 타임머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다 빼놓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쓰다가 맥을 사용하다가 내가 뭔가 어떤 파일을 지우거나 아, 바꾸거나 오버라이드 해버리면 예전 파일을 그걸 내가 왜 지웠지? 그리고 내가 예전 파일 내가 왜 바꿨지라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 타임머신 실행시켜서 뭐 내가 그거를 어제 지웠다라고 하면 이틀 전에 가보면 그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 파일을 백업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특정한 시간마다 이걸 내가 거의 몇 시간별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파일을 다시 찾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업 빈도 매 시간 자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업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예, 백업에서 제외하는 거에다가 내가 필요 없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나 뭐 다운로드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놓으면 걔들은 백업에서 안 되고 내가 꼭 필요한 이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들 아니면 이제 다큐멘트에 있는 파일들만 백업이 되면 예,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려면 여기 타임머신 요거 시계 표시 가가지고 타임머신 백업 탐색 그러면 얘가 그 어느 폴더를 찾아갈지 보면 그 폴더의 예전 역사들을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거 되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한 논문은 나는
논문을 읽고 거기 PDF 파일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PDF 파일들을 그냥 한번 읽고 또는 뭐 초록만 보고 지우지 않아요. 나는 무슨 파일들을, 무슨 논문을 보든 걔네들을 다운을 받으면 얘네들이 제목만 봐도 무슨 논문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놓고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마우스 나이브 ESC가 트로펙터 논문으로 분화가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 논문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뭐 리뷰, AAB, 진세라피, 데스, 뭐 AAB, 진세라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나간다. 톡시사티 관련된 리뷰이네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름들을 만들어 놓고요. 얘를 리서치 아티클이면 리서치 아티클, 리뷰 아티클이면 리뷰 아티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아직 내가 읽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은 논문들은 따로 페이퍼 투 리드라고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다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예전에 무슨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이 무슨 내용이더라? 키워드 하나 두 개는 생각나는데 그 논문 전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는 뒤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었었던 논문들은 절대 지우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 저장해 놔라.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뷰 논문은 리뷰 논문 따로, 리서치 논문이면 리서치 논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예, 이것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뒤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내가 아직 분류하지 않은 논문들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디본딩크라는 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디본딩크라는 앱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리서치 아티클과 리뷰 아티클에 모아놨었던 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지금 내가 모아놓은 논문이 한 9천 개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6천 개 정도의 리서치 아티클, 그리고 2,600개 정도의 리뷰 아티클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특정 키워드로 설치를 하면 이 키워드가 많이 나와 있는 그 전체 논문들에서 이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논문들이 검색이 돼요. 여기 보면 연관도 여기 빨간색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에는 이 키워드가 제일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두 개, 세 개 검색도 중복 검색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을 클릭하면 이 논문을 클릭하면, 이 논문이네요. 이 논문을 클릭하면, 여기서 내가 얘기했었던 요 키워드 SLC 7A11이 이 논문에서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표시도 되거든요. 예, 이거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선가 무슨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이 전체 내용이 뭐지? 그 중에서 그 논문에 해당되는 키워드 하나만 생각나도 그 논문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논문, 또는 내가 어떤 학회에서 무슨, 새로운 유전자, 아니면 새로운 무슨,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갖고 있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 내가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특정 유전자나, 뭐, 어디, 뭐, 특정 상황이, 내가 읽어온 논문에서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연구한 주제를 내가 본 논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관심이 있었던 그 주제였겠죠. 그 중심으로, 그 사람이 보는 연구들을 내 중심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도권이 이제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요 디본티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볼 때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라. 예, 그러면 어, 이 어떤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본 논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그 논문으로 다시 리마인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내용을 언급한 논문 중 내가 읽어보고 이해했었던 논문들을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공부한 특정 키워드가 내가 읽어본 논문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내 논문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검색하면 뭐 내가 뭐 특정 연구 과제에 사사된 논문들로 검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뭐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죠. 예, 이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파일 보내거나 누구한테 파일 보낼 때 지메일로 보내면 그 지메일에 받는 사람이 억세스가 되어 있지 않는 순간 억세스를 해달라고 또 요청이 되는 이런 불필요함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큰 파일을 보낼 때 웬만하면 메일 서버를 통해서 보내지 않아요. 메일 서버에서 보낼 수 있는 파일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파일이 올라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등등등등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내가 드랍박스를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드랍박스를 설치하면 여기 무슨 어떤 특정 파일을 트랜스퍼로 전송할 수가 있게 돼요. 최대 2기가까지 무료로 전달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 파일도 동시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메일로는 파일이 큰 걸 보내게 되면 이렇게 억세스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번거로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오른쪽 버튼 열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트랜스퍼로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이 파일이 드랍박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드랍박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링크를 주거든요. 그 링크를 그냥 여기서 카피해가지고 갖다가 메일에 붙이면 사람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 그 링크에 연동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라지 대용량의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PDF 파일이나 또는 이미지, 또 PPT 등등은 얘들은 쓸데없이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 PPT 파일 얘들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게 되면 PPT 파일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PPT는 여기에 아무리 고해상도 이미지를 갖다 붙이는 순간 얘네들의 이미지의 DPI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에 고해상도 파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PPT 파일이 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PPT 파일 열어보면 걔네들이 뭐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거기 달라붙어 있는 이미지 파일에 뭐 보거나 아니면 프린트할 때 이미지 손상이 없긴 않지.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없도록 압축할 수 있어서 압축을 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PPT 자체에도 있고요. 네, 또 PDF 파일 같은 경우도 PDF 파일도 이렇게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뭐 생으로 보내지 말고 얘네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면 이 무거운 파일들 때문에 뭐 이거 얘 이렇게 큰 파일들을 어떻게 보내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파일 크기 줄이기. 여기 있네요. PPT 파일로 어떻게 줄이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프레젠테이션, PPT 열면 여기 그림 압축이라고 있잖아요. 그림 압축 가서, 그 화상, 150 dpi, PPI, 그리고 잘려진 그림 영역 삭제로, 확인. 이래버리면,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맥에서 프리뷰를 이용하면 PDF 파일을 열었을 때 PDF 파일 열고 내보내기 그리고 PDF 파일 포맷은 PDF로 하고 퀄티즈 필터를 리듀스 파일 사이즈 이렇게 해서 파일 사이즈를 줄여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이건 유료인데, 이 맥에서 그 PDF 스퀴저라는 앱을 사용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로 주로 보내요. 아니면, 그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요새 인터넷 검색에서 얘네들 파일 줄여주는 여러 가지 공짜 앱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웹 베이스드 된 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살짝 귀찮지만,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압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토샵. 포토샵은 뭐 이미지 최적화에 좋다. 그리고 논문을 보면 그 각 저널들마다 포토샵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꼭 보고 해야 됩니다. 어, 나는 포토샵을 뭐 이렇게 이 이미지를 좀 하이라이트 할 수 있을 경우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지 블라팅에서 이제 익스포저를 강제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미지의 저장 포맷들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럴 때 씁니다. 자, 이미지 저장 포맷은 보통 그 BMP 파일이라는 게 가장
그 파일이 크고 원본 파일하고 가깝죠.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티프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 티프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티프 파일은 원본 이미지의 퀄리티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얘가 뭐 LGW 이미지 압축이냐, IBM PC 바이트 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TIFF 파일하고 JPEG 파일들로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논문용 그림들은 논문에 사용되는 원본 그림은 절대 JPEG으로 만들지 않아요. JPEG은 압축률은 굉장히 좋아서 뭐 20메가짜리가 뭐 여기 보면 2메가, 3메가짜리로 압축이 되지만 화질 손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확대를 하게 되면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확대했었을 때 이미지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JPEG 파일로 논문에 필요한 어떤 원본 그림을 JPEG 파일로 절대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TIFF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얘도 압축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픽셀들의 RGB 정보들이 JPEG 같은 경우는 픽셀의 RGB 정보만 있고요. 그 픽셀이 위치 정보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TIFF 파일은 어, 그 픽셀의 RGB 정보랑 픽셀만의 각 위치 정보들 파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우리가 이미지에 있는 픽셀의 위치 정보를 쓸 일이 크게 없지만 또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 픽셀의 위치 정보들을 망실되지 않도록 TIF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픽셀과 픽셀 사이에 있는 간격을 넓히는 과정이라 픽셀과 픽셀에 있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픽셀들을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PEG과 같이 압축률이 높은 경우는 화질 저하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문용 이미지는 언제나 300dpi 이상으로 저장을 기본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미노블라팅이 썼을 때 셀 브라이트 이미지 이거 중요하다. 이미노블라팅은 보통 이 웨스턴 블랏 하면 흰색 바탕에 검정색 밴드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여는 순간 얘는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가 아니에요. 얘는 언제나 RGB 컬러로 인식을 하거든요. 어, 형광 현미경이 아닌 우리 보통 라이브 DIC 이미지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셀 사진 이런 녀석들도 아, 그 포토샵에서는 RGB 컬러 이미지로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찍는 사진이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컬러 카메라로 찍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보면 파일을 열면 얘네들을 강제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RGB나 아니면 뭐 이렇게 CY, CMYK 색상 뭐 이렇게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강제로 요 회색 음영 파일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미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최적화하냐면요. 여기 이미지를 열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회색 음영으로 바꿔놨으면 내가 여기 그 이미지 모드에 조정 가보면 이미지 조정 가보면 여기 레벨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귀찮으면 그냥 나는 애플 L 눌러서 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채널이 회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RGB로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요 회색 음영으로 바꾼 걸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회색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요 회색으로 두고 여기 보면 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이고 아이고. 요, 밴- 요 밴드가 세 개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맨 왼쪽의 피크를 요 정규 분포와 같은 픽셀의 맨 끝에 두고 얘를 오른쪽 맨 끝에 두고 가운데에 있는 요 녀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예, 꽤 예쁜 컨트라스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내가 얘를 뭐 76,
1.08, 255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동일하게 비교해야 되는 곳에도 얘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버리면 그거는 조작이에요. 그래서 그 최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하단된 값을 동일한 조건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때 공통적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얘만 밝게 하고 얘는 어둡게 해서 서로 비교하면 이제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저배율로 보여주고 이 가운데 부분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 고배율을 보여주는 일들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자르면 정확하게 자르지 않는 이상 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얘들을 그 동일하게 탁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스크립트를 제작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챗GPT한테 내가 머지드 이미지의 특정 위치를 1대1로 크롭해서 세네 가지 이미지를 배열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짜주세요 라고 하면 짜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짜놓은 게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공부 자료 여기에 있고요. 예. 요런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을 열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에 찾아보기라고 있잖아요. 이 찾아보기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서 그 JX 파일을 열면 됩니다. 어, 그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머지드 이미지를 먼저 열고요. 머지드 이미지를 먼저 열고 그리고 스크립트에 가서 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창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로 생긴 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선택한 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리드 하라고 하면 내가 대충 선택한 부분이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탁 만들어져요. 그리고 프리셋은 1 곱하기 4.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 그 가로로 4개를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일 갭은 그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 곱하기 4 그리고 5라고 해서 OK 누르면 돼요. 이 OK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미지 3개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드 이미지, 대피 이미지, 머지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하는 순간 어, OK를 하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예,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파일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 내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머지드 이미지 갖다 놓고 요 세 개로 나눠서 그 동일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림 만드는 걸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엔드노트 파일로 레퍼런스 하는 거 만들어 놓는 거. 내가 공부를 하면 논문을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레퍼런스 관리를 꾸준하게 해놓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마다 또 레퍼런스 매니징 하는 프로그램을 다 제공을 다르게 할 텐데 엔드노트는 대부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레퍼런스 리스트 관리 및 포맷 지정할 때 반드시 엔드노트를 해라. 옛날에는 이거를 그 옛날 선생님들은 이거를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예, 요새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디지털 파일은 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꾸준하게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그 웹페이지에다 계정 생성하고 그러면 그 웹에서도 접근 가능할 수 있대요. 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예, 그, 예, 뭐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러면은 이 엔드노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반 학생이 만들어줘, 요 부분은 학생이 만들어준 걸 갖고 와가지고 헷갈리는데, 엔드노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엔드노트 파일을 그냥 저장하지 말고, 웬만하면 Save as 패키지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ENLP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ENL 파일은 이 논문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른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ENL 파일로 만들면 이 폴더가 같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폴드를 잃어버리면 여기에 잘 열리지도 않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이제 두 가지 파일을 다 써야 되는 이런 귀찮음이 있는데 얘네들을 save as 패키지 파일로 하면 그 파일 하나에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파일 하나만 들고 다녀도 레퍼런스 파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save as 패키지 파일로 저장해서 요 enlp 파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PMID 정보를 가지고 찾아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찾냐면 온라인 서치 가서 PMID 네 여기에 요 어, 여기에 뭐 서치를 할 때 이어 서치도 되고 뭐 타이틀 서치도 되는데 여기 PMID 정보로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PMID로 검색하면 얘는 아니, 타이틀로 검색하면은 잘 못 찾고요. PMID로 검색하면 제일 잘 찾는데 그러면은 이제 논문마다 또 다시 펀맥 가서 PMID 번호를 찾아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전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요. 구글 스칼라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은 다음에 이 논문을 찾으면 여기에 이제 요 엔드노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인용이라는 데 가보면 여기 인용이라고 있죠. 예, 요 인용 요 인용 따옴표 인용 이 따옴표 인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용된 정보가 나오고 여기 엔드노트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엔드노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얘네들을 그냥 클릭을 하면 내가 열어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일일이 펌에 찾아가지고 PMID 정보 집어넣어서 다시 여기서 하려면 일이 여러 번 더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트로덕션에 필요한 그 레퍼런스를 찾을 때는 이 구글 스칼라 가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치고요. 여기 보면 그 구글 스칼라에서 나온 키워드 중에 인용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864회 인용이 됐고 얘는 723회 인용됐으니까 얘보다는 이 논문이 훨씬 더 권위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대표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로 사용할 때는 인트로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레퍼런스는 이런 논문들,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이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 요 인용 클릭해서 엔드노트 파일에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으면 인트로덕션 할 때 쓸 수 있는 대표 레퍼런스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그 장점이 거의 모든 저널에 스타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내가 논문을 투고할 때 매뉴스크립트 써놓고 그 저널에 맞는 스타일로 바꿔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한 번에 한꺼번에 되니까. 그런데 그 신생 저널이나 잘 유명하지 않은 저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폴트로 제공하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에 없어요. 네, 그럴 때는 다운받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구글 가가지고 그, 이 엔드노트 스타일이라고 이제 어떤 저널 이름 치고 엔드노트 스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뭐 다운로드 올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거 파일 사이즈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니까 6,000개의 그 논문 특정 저널의 스타일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을 풀고요. 여기 엔드노트 그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가보면 내 맥에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가보면 엔드노트 폴더가 있죠. 여기 클릭하면 스타일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다운받아서 풀어놨었던 요 ENS 파일, 스타일 파일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요 엔드노트를 특정 레퍼런스 저널 포맷으로 바꿀 때 그냥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 파워포인트 가지고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 때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PT의 포맷을 한 장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 가지고 여러 장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렇게 타이틀 제목 있고 여기 줄가 있고 뭐 학교 마크 있고 이게 이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여기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놨었던 거 카피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PPT를 만들 때 언제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내만의 슬라이드를, 템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중에 이거 PPT 만들다 보면 뭐 제목하고 요 바하고 막 움직이는 거 이거 되게 번거롭고 그게 뭐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위치마다 다 바뀌고 슬라이드마다 바뀌고 이거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비기 싫거든요. 그래서 PPT를 만들 때는 반드시 16대 9로 제작을 해라. 4대 3, A4 이런 거 저장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발표 슬라이드는 언제나 16대 9입니다. 그리고 그 PPT 슬라이드 제목과 내용을 구분선, 서브타이틀 내용들을 슬라이드마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새로운 슬라이드 만드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말고 이 파워포인트 보기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가면 내가 기본 템플레이트를 내만의 템플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슬라이드 마스터 예외 같은 것들은 다 지우고요. 내가 꼭 만들고 싶은 슬라이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고 또 여러분 또 이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그 템플레이트가 예쁜 템플레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유치하게 이것저것 많이 붙이지 말고, 깔끔하게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번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같은 주니어는, 뒤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요란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흰색 백그라운드예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뭐 회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흰색 백그라운드예요. 단, 내가 형광 이미지를 보여줄 때, 또는 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줄 때, 그때는 백그라운드가 검정일 수 있죠. 네. 네. 그런 걸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내가 흰색 백그라운드와 검정색 글씨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형광색 같은 거 또는 흰색 바탕에 잘 보이지 않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슬라이드 템플레이트의 예인데요. 이건 첫 번째 페이지고요. 학교 로고는 언제나 한 번, 요거를 모든 페이지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제목에 폰트 사이즈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이름, 소속, 요것도 이제 템플레이트 만들어 놓으면 쉽겠죠. 그리고 워킹 템플레이트는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폰트 사이즈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제목선, 그리고 바닥글선, 요 밑에는 주로 나는 레퍼런스 같은 거 표기할 때 써요. 그리고 여기 요거 표시하면 자동 페이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네들을 이렇게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PPT를 새로 만들 때 레이아웃 가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그 PPT의 템플레이트를 적용만 하면 됩니다. 네. 이러면 모든 PPT의 페이지가 동일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통일성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용 이미지는 언제나 300dpi 티포 파일이 돼야 하고요. 예. 그 PPT를 이용해서 리설트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예, 절대 권고하지는 않은데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닥 가서 까다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으면 되게 혼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PPT에서 이미지를 만들면 아무리 고해상도 이미지가 붙더라도 얘네들이 고해상도 이미지가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이 PPT로 만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PPT로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300dpi로 강제로 만들어내는 꼼수가 있어서 예,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PPT에서 PDF 파일로 만들고요. 예, PDF 파일을 포토샵을 이용해서 300dpi TIFF 파일로 개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내가 근데 포토샵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맥에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간단히 변환할 수 있어요. 그 PDF 파일을 PPT에서 PDF 파일로 만들고요. 그 PDF 파일의 이름을 input.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맥 데스크탑에 저장해 놔요.
그리고 터미널을 열고 여기 여기 써 있죠. 메이즈, 매스키트, 고스트 스크립트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예. 이거 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여기 input.pdf 파일에 얘네들이 데스크탑의 주소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데스크탑의 주소는 요 데스크탑의 경로 이름을 복사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직 마이너스 덴시티 300 그리고 주소 그리고 뎁스 퀄리티 100 예.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라는 이야기거든요. 요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포토샵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내가 만든 그 논문 파일들을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는 300dpi TIFF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준 건데, 엔티바디 구매 전 필수 확인, 웹은 뭐, 요런 데 가서, 예, 그 특정 엔티바디 단백질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엔티바디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사이테이션 논문, 특정한 엔티바디를 이용한 논문의 사이테이션 수가 나올 테니, 여기서 사이테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 검증된 항체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학생들이 항체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웹페이지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플로우존은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동글이 없으면은 내가 사용을 못 하는데 그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그 플로우조 파일들을 팩스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사이트 가면 아주 기본적인 그 플로우조 없이 팩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구글, 이거 노트북 LM이랑 구글링 쳐보면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얘는 난 어떻게 쓰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한 15개 정도까지 그 내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데 PDF 파일들이나 리뷰 파일들, 내가 공부한 파일들을 여기다가 그 15개 정도 때려 넣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질문을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해 달라거나 하거나 그 내용의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 내가 만들어준 15개의 그 데이터 내에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 15개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압축해주고 내용을 정리해주고 내가 묻는 질문을 내가 집어넣은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어, 좀 깊게 공부할 때는 정말 좋은 그 AI 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리뷰 논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레퍼런스들도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도 검색해서 내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이거 되게 저는 많이 써먹는 그 AI 툴입니다. 그리고 포토피아는 당장 포토샵이 없을 때 일부 포토샵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이트라 요것도 많이 씁니다. 급하면. 그리고 그 바이오주피스는 내가 이 유튜브에 가보면 알겠지만 벌크식 데이터랑 또 PCA 분석, DEG, 또 지오 분석을 어,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이라 요것도 저희 많이 써요. 그리고 인리처 같은 경우는 내가 DEG 같은 것들을 얻으면 그 DEG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시그니처 분석들을 할 때 요때도 많이 쓰는 거라 요 두 개를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네요. 이 학생들이 적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 예, 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 GitHub는 뭐 다 알죠? 예. 어,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싱글셀 RNA식 분석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된 기법이래요. 예. 어, 나도 이제 학생들한테 싱글셀 분석하는 거를 좀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또 조만간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싱글셀 분석을 뚝딱뚝딱 아이스크림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맥에 필요한 무료 앱들이 나와 있네요. 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